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8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소환되면서 조국 일가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일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등이 서울 도심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 숭례문으로 2km가량의 도로에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가면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태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을 덮쳐 인명피해가 일어나는가 하면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인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성 3형은 과거 북극성 1, 2형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돼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 숭례문에 이르는 서울 도심대로가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린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 촛불 집회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하기로 하고 먼저 서초동 검찰청을 연결해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비공개로 검찰에 불려 나왔는데 벌써 돌아갔다고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건 오후 5시쯤입니다. 오전 9시에 출석을 했으니까 8시간 만에 귀가를 한 겁니다. 식사와 휴게 시간, 그리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는 오전에만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청사를 빠져나간 뒤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귀가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예, 검찰이 물어볼 게 많았을 텐데 일단 오늘은 어떤 부분에 조사가 집중됐을까요? 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미 기소된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최소 5가지입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관련 혐의 조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 오촌 조카를 구속 기소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정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사채로 끌어들여 인수하면서도 허위 공시한 혐의와 가짜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역시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확인하려고 한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모자를 눌러쓴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에 다녀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조국 장관 가족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이 동행했죠. 이 직원은 이후 조국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장관과 2차례 그리고 변호사와도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장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했거나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다음 날인 지난 8월 28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자산 관리를 해주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불렀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PC 교체 작업 도중 정 교수가 휴대전화로 하드디스크 교체 상황을 설명하고 의논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당시 정 교수가 조 장관과 2차례, 변호를 맡게 된 이인걸 변호사와 1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들과 통화하던 중 동양대 직원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퇴근 후 김 씨와 마주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는 진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조 장관이나 이 변호사가 공모자로 포함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얼굴로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 인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한 2차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운영한 코링크 PE에는 익성과 신성이라는 두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수상한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돈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 결국 조 장관 측에 건네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조 장관 가족을 고발한 진보 시민단체 측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장관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을 권력형 뇌물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김경률 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공통으로 지적한 수상한 자금의 출처는 신성석유의 우모 대표 측, 그리고 이모 대표의 익성 측입니다. 먼저 감시센터는 조국 일가 블루코어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 측 횡령자금 10억 3천만 원은 익성이 정경심에 준 뇌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늘어난 국고보조금 대가란 겁니다. WFM 최대 주주였던 신성석유 우모 대표가 WFM 주식 110만 주 55억 원 상당을 코링크에 무상 기부한 것도 신사업 확장 대가란 겁니다. 사업체가 이용해서 매출을 늘리고 또 각종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뇌물입니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고 말한 김경률 전 참여연대 소장 역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WFM 주식 무상 기부는 기적같이 귀인이 나타나 그냥 준 것이라며 비꼬았고 코링크의 펀드 손실을 메워준 꼴이 된 익성지분 인수건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와 지분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코링크와 이모 대표의 익성 측, 그리고 우모 대표의 신성 측 세 곳은 수상한 거래 때문에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허위 인턴과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져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조국 장관의 딸이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됐던 서울대 인턴은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한 것이고 아버지가 관계된 곳이라는 사실도 그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딸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관련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을 정식 인턴으로 뽑는 것이 거의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유학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로 지원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엔 2006년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가운데 고등학생 인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이 관련성을 부인했던 것처럼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딸 조 씨도 인턴 지원 후에 학회 시간표에서 처음 아버지의 이름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2주간 자료조사 후 학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조 씨의 해명도 함께 인턴 증명서를 받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등 2명이 학회만 하루 참석했을 뿐이라는 기존 검찰 진술과도 엇갈립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는 말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오늘 정경심 씨의 검찰 출석 장면은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검찰청 1청 현관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이유로 8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장면도 언론 카메라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검찰청 상황은 조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공휴일 아침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입구엔 방호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3차장 검사에게 정경심 교수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전화가 폭주했지만 검찰은 침묵했습니다. 오전 9시 13분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지키고선 수많은 카메라를 피해 바로 조사실로 향한 겁니다. 변호인과 함께 온 정 교수는 검찰의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검찰과 마주한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정 교수가 검찰 청사를 빠져나간 후인 오후 5시 22분 검찰은 그제서야 언론에 귀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의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논평했지만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전직 대통령부터 장관 모두를 망신시켜주었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 멈춰서야만 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예우일 것을. 앞으로 있을 2차 소환 역시 방식을 두고 비슷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거의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국 장관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찰을 취재하는 서주민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죠.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사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먼저 정리 좀 할까요? 상당히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검찰 수사의 갈래를 크게 나눠보면 3가지입니다. 예. 3가지인데 키워드로 보면 먼저 입시 그리고 펀드, 학원, 그러니까 운동학원. 운동학원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이 특수수사를 전환을 하고 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 37일 만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 건 3갈래의 이 수사 모두가 종반부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 우선 오는 18일 재판 시작을 앞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전 과정이 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다면서 재판에서 이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색적인 게 오늘 8시간만 조사받고 돌아갔단 말이죠. 네. 앞으로 이제 또 불러야 될 텐데 이제 건강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 교수가 조사를 실제로 받을 당시에 건강 상태가 실제로 어땠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순전히 이 조사를 하려는 검찰 그리고 그에 맞서서 그 앞에선 피의자 이렇게 관계만 놓고 본다면 검찰에게 불리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검찰이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의심하고 있는 조 장관 오촌 조카가 오늘 구속 기소된 것도 수사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촌 조카가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게 정 교수에게 유리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하면서 이 자세한 수사 결과를 적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정 교수 측도 이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 씨와 비슷한 혐의,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상당 부분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검찰의 패를 먼저 파악을 하고 추가 조사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혜 소환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어찌됐건 이 오늘 안에 정 교수를 불러서 먼저 조사하는 게 실리적으로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검찰로서는 수싸움에서는 일단은 조금 밀린 모양새입니다. 특히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계속 호소할 경우에는 조사가 상당 기간 또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 오촌 조카 구속 기소해서 공소장 나오기 전에 정 교수를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검찰의 최초의 생각이었는데
오늘 정 교수가 8시간만 받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조사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자, 어쨌든 뭐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럼 조 장관은 지금 소환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른바 그 조국 일가 수사라고 부르죠. 저희가 조국 일가 수사에서 부인과 자녀, 지금 동생, 처남까지 사실상 전 일가가 모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제 남은 건 조 장관 한 명뿐입니다.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 장관의 소환 조사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부인과 남편이 공범 가능성을 의심받을 땐 함께 소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 수사 내용을 다른 한 사람이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조 장관 역시 최대한 빨리 부르는 게 수사의 정석, 이 ABC가 맞긴 합니다. 다만 현직 장관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일부 여론의 압박 등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소환 시기가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역시 뭐 예상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예, 서주문 기자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예. 지금부터는 광화문 집회 상황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조국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청,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12차선 도로가 시위 인파로 완전히 꽉 찼고 일부 시위대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본 오늘 광화문 일대 모습입니다. 서울시 의회 앞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550여 미터가 넘는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에는 한국당 당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젊은 세대들도 함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정권 심판, 조국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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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군사 군사 군사. 광화문 교보빌딩 앞과 서울역, 숭례문 앞에서도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공화당 집회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300m, 왕복 10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종강역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차량 이동이 통제됐고 지하철 5호선은 광화문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통신장애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집회에는 기독교 단체와 정당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대규모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참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 시위가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면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조국 사퇴를 외쳤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맹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켓을 흔듭니다. 오늘 이루어진 이 집회의 이름의 명칭을 대국민혁명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국은 한치의 왕입니다. 조국은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서울역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각각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이 망가진 문재인 지하에 살지 않도록 모든 것을 던져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정당과 기독교 단체뿐 아니라 서울광장과 대한문에서는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거 집회를 열었습니다. 각 단체 주최로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오후 4시부터 청와대 행진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서울대학로에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60개 대학 학생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스스로의 불이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 충실히 수사를 받으라. 오늘 하루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대학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심이 집회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10월 9일 한글날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오늘 집회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46명이 연행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사퇴와 문재인 퇴진 등 피켓을 든 사람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에 도착해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 외에도 가족 단위 참석자나 대학생들도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과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과연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을 막아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잡아 끌어내면서 폴리스 라인이 잠시 뚫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보수단체 회원 46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3대가 함께 집회 현장에 나온 가족도 있었고 행사장 곳곳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참가자들이 오늘 특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런 집회 현장 분위기는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팔을 힘껏 불며 조국 장관 사퇴를 외치고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선 남성은 정의가 살아있는 걸 보여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합니다. 조국 퇴진 성명에 동참하기 위한 시민들도 서명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모두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입니다. 이번 집회엔 가족 단위로 참여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딸과 함께 나온 시민도 있고 저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그것들이 훼손된다는 것을 느끼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딸과 함께 3대가 나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지금 조국의 딸에게는 그런 잣대를 드리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조 장관 임명을 비판하는 의미가 담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청년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정의가 죽었다며 텀블러에 국화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 지하철역 출구는 몰려드는 인파로 출입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듯이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했고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청와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저지선 앞에 집회차를 세워놓고 촛불과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 집회가 소강 상태지만 1시간 전만 해도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등 분위기가 과격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3명이 끌려나오고 참가자 2명이 부상당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비폭력 집회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며 철야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는 청와대 앞 집회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길가에는 철야 집회를 위한 천막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광화문에서는 오후 8시로 예정됐던 행사에 참석하려던 연예인 김재동 씨가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를 받아 발길을 돌렸고 예정됐던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TV조선 권영석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꽉 찬 모습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과연 몇 명이나 온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 당시 여당이 200만 명이 왔다고 주장했고 오늘 한국당에서는 그보다 많은 300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두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싸움의 측면이 있죠.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냉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지난 주말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에서 200만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의 300만 명 역시 공식 발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자유한국당 공식 논평에서는 이 숫자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3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이 한국당이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당 관계자 말을 들어봤더니 지난 서초 촛불 집회 때 민주당이 200만 명이 왔다고 공식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 그때보다 우리가 더 많다, 뭐 이런 일종의 풍자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 정도가 온 걸로 봐야 합니까? 일단 오늘 수치는요, 이 경찰이 사용하는 페르미 기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페르미 기법이라는 것은 이 집회가 열린 곳의 면적의 3.3제곱미터당 이 섰을 경우에는 성인 9명이 그리고 앉았을 경우에는 성인 5명이 들어간다는 전제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오늘 집회가 열린 광화문 삼거리에서 이 시청역 로타리까지의 면적은 약 12만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페르미 기법을 대입하면 이 최대 32만 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물론 주변 골목들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숭례문 앞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참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서초동 촛불 집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공간의 면적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서초동 촛불 집회는요, 열린 공간이 이 왕복 8차선에서 10차선 도로와 그리고 인도로 재서 약 5만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페르미 기법을 대입해 보면요, 약 14만 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 집회가 양복 12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12만 제곱미터, 이 최대 32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 오늘 참석자 수가 2배 이상 더 많이 온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016년 열렸던 촛불 집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와 장소는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왼쪽이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이 6차 촛불 집회 때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이 오늘 있었던 모습입니다.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낮과 밤의 차이만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런데 당시 주최 측은 촛불 집회 때 170만 명이 왔다고 했었습니다. 자, 페르미 기법을 대입한 경찰은 32만 명이 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경찰이 집계를 하기 때문에 대형 집회 때마다 항상 축소 발표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아예 발표를 하지 않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실 페르미 기법이라는 게요, 이 집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까지를 다 계산한 게 아니라서 이 체감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자, 서초동 촛불 집회든 오늘 광화문 조국 반대 집회든 이 연인원을 일일이 세어본다면 이 오늘 말씀드린 페르미 기법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광장에 계속 모이는 상황이 이어지는 건 뭐 그야말로 국가적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숫자 세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에 맞서 이틀 뒤인 토요일에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벌써 지역별로 버스를 대절해 인원을 모집하는 등 세대결 양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이번 주에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 서초동 집회 신고 인원은 지난주에 6배가 넘는 10만 명이어서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NS에는 벌써부터 함께 집회에 갈 사람들을 모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각 지역별로 상경버스 운행 일정까지 눈에 띕니다. 이번 주부터는 광주지검 앞에서도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은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이 제시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가시적인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안이 나올 때까지 할 거거든요. 주최 측들에 의하면 오늘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에 300만, 지난주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엔 200만이 모였다는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 분열 양상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밤사이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비바람 모두 강한 태풍이라는 예보 전해드렸었는데 지역 곳곳에 남긴 상처가 큽니다. 이 산사태가 나고 건물이 붕괴되면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도 했습니다. 우선 부산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산 정상부터 이어진 산사태가 300m 넘게 이어지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4명이 매몰됐습니다. 과거 묻어놓은 석탄재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비탈이 깊게 파였습니다. 시커먼 흙더미 수천 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전봇대가 부러지고 건물도 자동차도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한꺼번에 검은 물이 쏟아지니까 위에 댐이 큰 게 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9시 5분쯤 부산 사구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용암이 흐르듯 검은 토사가 순식간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산 정상부터 300m 넘게 이어졌습니다. 공장 한 동과 주택 한 채, 가건물 식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주택에 있던 75살 A씨 등 일가족 3명과 식당 종업원 1명 등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주택에 있던 A씨와 식당 종업원 68살 B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39년 전 산 정상에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면서 석탄재를 묻은 곳이었습니다. 발전소 석탄을 연탄을 깼는지 잘 모르겠고 몇몇 년 나올 때 그걸 갖다 보거든요. 이곳에서는 1985년에도 산사태가 났습니다. 석탄재는 흙보다 결집력이 약한데 여기에다가 배수시설까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산사태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석탄재를 매립한 경위와 배수시설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번 태풍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륙을 관통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탓에 경북 포항, 울진 등 내륙 지역에서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건물과 다리가 무너지고 흙더미에 깔리고 급류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심철 기자입니다. 집 안까지 흙더미가 들어찼습니다. 구조대가 흙을 파헤치며 매몰자를 찾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아침 9시쯤 경북 울진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전기마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원체 강하고 정전까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암흑천지였죠. 정말 공포 그 자체. 집은 형체가 사라졌고 트럭은 뒤집힌 채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오늘 새벽 포항에서 산사태가 나 집에 있던 72살 A씨가 숨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일주일 전 태풍 타파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어제 보강을 하면 몰라요. 전번에 이제 한번 애모아. 강원 삼척 오분동에서도 집이 무너져 7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북 성주에서는 수로를 정비하던 76살 김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포항과 강릉에서도 물이 불어난 하천과 양식장에서 2명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 울진과 영덕에서는 마을 앞 다리가 폭우에 무너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난 밤사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비를 쏟아낸 동해안 지역은 시내 곳곳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릉 상황과 왜 이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지 장용욱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에 물이 차올라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차량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여도 앞을 분간하기 어렵고 도로는 흙더미가 쌓여 움직이기 힘듭니다. 구조대원이 빗물에 고립된 자동차로 접근합니다. 물이 키보다 깊어 구조에 애를 먹습니다. 날이 밝자 시내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물이 차오른 주택가에 고립된 할아버지를 고무대야에 태워 구출했습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 빗물이 차올라 주차한 자동차도 빗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내버스도 오전까지 발이 묶였고 저지대 주택가 일부도 침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상가에서 물을 빼내느라 전력을 다합니다.
새벽에 5시쯤에 나와봤는데 일단 비는 거의 앞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왔고 물이 이제 서서히 차오르더니 뭐 지하나 이런 데 다 물이 잠긴 상태고.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경북 울진에는 555.6mm, 삼척 409.5mm, 영덕 380mm, 강릉 3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울진에는 시간당 104.5mm의 비가 내려 지난 197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 쪽에 태풍 중심이 가깝게 지난 데다 수증기를 머금은 동풍과 백두대간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한 달 사이에 연이어 3개의 태풍이 상륙하면서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태풍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제주였습니다. 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초속 30m 강풍에 학교와 주택 지붕은 날아갔습니다. 상처 입은 제주 곳곳을 신유만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지붕이 날아가 교실이 훤히 보입니다. 천장에는 부서진 에어컨이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강풍으로 교실 천장이 모두 뜯겨져 나갔습니다. 교실 바닥은 부서진 천장 구조물이 널브러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학생들도 달려와 부서진 물건을 치우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월요일 날 등교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임시 교실로 해서 다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제주에는 지난달부터 가을 태풍 3개가 잇따랐습니다. 어제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이렇게 위로 붕 떴다가 축 내려앉았어요. 여기 와서 한 45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큰 태풍은. 감귤 비닐하우스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주택은 지붕이 날아가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어디 갈지도 없고 영한 상황이 되어놓으니 어떤 해야 줄지도 모르고 쓸쓸해진 거 있을 거야 이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멸됐습니다. 안내에 들어있는 이 농작물도 거의 수확할 게 없을 것 같고. 이번 태풍으로 제주에서는 주택 10채가 물에 잠겼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93곳이 강풍에 부서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북한 전파설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 과연 감염 경로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파주 문산읍과 김포 통진읍 등 2곳입니다. 모두 임진강변 접경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북한 전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처음입니다. 북쪽 부자분계선 있죠? 네. 그쪽으로 1.4km 정도 들어가서 합니다. 북쪽으로. 비무장지대 안쪽이에요. 우리 군은 북한 멧돼지가 남쪽으로 넘어올 수 없다고 장담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태풍에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헤엄을 잘 치는 특성상 물길을 넘어오거나 DMZ 내에서 다른 야생동물을 통해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철조망이 태풍과 집중호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농림부는 태풍 미탁이 지나가는 즉시 일제 소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극성 1, 2형에 비해서 사거리를 늘리고 다탄도 탑재도 가능해져서 3년 사이에 성능을 크게 개발시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두부가 둥근 미사일이 바다를 뚫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SLBM 북극성 3형 발사 장면입니다. 북극성 1, 2형은 탄두부가 뾰족해 다탄두 탑재가 어려웠고 하단에 진동을 잡는 그리드 핀을 장착해 추진력이 떨어졌는데 이를 개선한 모습입니다. 북한 인근 해역에서 발사해도 사거리 3,000km의 괌과 5,000km의 알래스카 등이 사정권이라 대미 위협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핵심 전략무기 성능 개량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로 됩니다. 북극성 3형의 외형은 탄두가 둥근 중국의 SLBM 쥐랑과 유사합니다. 이 미사일에는 3개에서 8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쐈다고 발표했다가 수정했는데 다탄두였기 때문에 오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탄두 탑재 기술을 ICBM 개발에까지 활용한다면 한미동맹에겐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쏘는 단계인데다 유엔 안보리 제재 가능성도 있어 불참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북한이 오늘 신형 SLBM을 공개했지만 김정은은 시험 발사에 불참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언론은 북한 영변 핵시설 해체 등의 대가로 미국이 석탄 수출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은 모레 스웨덴에서 열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기고 확장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잠정 핵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 등의 대가로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인터넷 매체 복스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는데 북한은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표시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발사한 거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10시간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발사로 응수에 나섰습니다. It is just after the US and North Korea had agreed to sit back down to start those working level talks once again, potentially as early as October the 5th. 미 공군은 시험 발사는 지역적 긴장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미리 정한 일정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명길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위해 스톡홀름에 가기 전 베이징을 경유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85개국에서 300여 편의 영화가 초청됐는데요. 이 세계의 별들이 모인 축제 현장을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개막작은 카자흐스탄, 일본 합작영화 말도둑들, 시간의 길이 선정됐습니다. Остальное, если будут вопросы, готов буду ответить. Спасибо. 개막식 진행은 정우성과 이한이가 맡았고 안성기, 유나, 천우희가 레드카펫을 밟아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85개국에서 303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경쟁 부문인 뉴커런치상에는 후보작 14편을 선정했고 심사위원장은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연출한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 맡았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아시아TV 드라마를 대상으로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를 신설해 영상물과 드라마까지 시상을 확대했습니다. 해외 스타들의 내한도 이어집니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일약 스타로 떠오른 티모시 살라를 비롯해 조엘 에저튼이 더킹 헨리 5세로 국내 팬들을 찾습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김기현 감독의 한여를 비롯해 서편제, 살인의 추억 등 한국 영화 걸작 10편을 상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1일 저녁 임대현 감독의 감성 멜로 영화 윤희에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3년 만에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선발 켈리가 호투하고 이형종이 2타점을 올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이형종의 적시타로 선제 득점에 성공한 LG. 4회에는 구본혁과 이천웅의 연속 안타로 NC 선발 프리드릭을 강판시켰습니다. 이어진 대타 박용택의 큼지막한 희생 플라이. 이형종의 2루타까지 보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NC 노진혁에게 솔로 홈런 하나를 허용했지만 LG의 마운드는 견고했습니다. 선발 켈리가 6.2이닝 1실점. 마무리 고우석이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LG의 3대1 승리. LG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NC를 꺾고 3년 만에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가을 야구 초반부터 잠실 야구장 가득 메워주신 팬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틀 정도 쉬니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MVP는 승리 투수 켈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형종도 결승타 포함 2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원래 시합 때 잘 웃지 않아서 아무튼 잘 웃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 경기로 시리즈를 끝내며 발걸음이 가벼워진 LG는 오는 6일 고척돔에서 라이벌 키움과 준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고민하세요, 그래. 2년 전 일본에서 주문을 틀리는 음식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은 메뉴가 단 3뿐인데도 주문한 대로 음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샐러드에 스푼이, 커피에 빨대가 따라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손님에게 내가 여길 왜 왔지? 라고 묻곤 합니다. 대부분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손님들은 짜증내지 않고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줍니다. 치매 환자 또는 노인을 위한 따뜻한 시선, 배려와 관용을 실험해보는 민간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이 현장을 담은 영상과 책이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노인을 향한 학대와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노인을 혐오하는 세상, 이른바 혐로 사회라는 말도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간호사가 입원한 노인 20명을 약물로 살해했다가 붙잡히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조국 폭풍에 휩쓸려 지나갔습니다만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6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에게도 혐로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노인 학대는 지난해 파악된 것만 5,200건, 4년 전보다 무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갈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노인 비하 신조어가 넘쳐납니다. 청장년 19은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노인을 소통 불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노인들의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악인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갈수록 쇠약해져서 수프를 흘리고 그릇을 떨어뜨려 깨곤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노인을 구석자리로 쫓아내고 나무 그릇에 음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4살배기 손자가 나무를 주워왔길래 부모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물통 만들려고요.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 음식 담아 드리려고요. 사람은 누구나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자기가 늙기 전까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로 여전히 강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풍랑경보와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주말까지는 추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 좋겠지만 내일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호남과 제주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제법 더울 텐데요. 서울이 28도, 청주 27도로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부산이 27도가 되겠습니다. 반소매 옷도 괜찮을 정도인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가을 자켓을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온이 22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서 이때부터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3일 개천절에 전해드린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